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에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금액 차이는 240원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연봉과 월급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예측의 허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률 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허상에 가득한 수치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왜 문제인 것인지 이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저시급의 실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급이 9,860원이었을 때 만약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 초과시 14,790원이 될 것이고 2시간째에도 14,790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일주에 주급이 39만 4,400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첨부가 된다면 이 부분도 급여로 환산이 될 것이고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일주의 급여는 47만 3,280원이 될 것이고 이것이 시급으로 계산되면 11,820원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저 연봉으로는 2,472만 8,880원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서 발견하는 최저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주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월 206만 740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최저 시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시급이 벌써 1만 원을 상회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느끼고 있는 시급과 경영자가 느끼고 있는 시급에 괴리가 발생하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야 더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급여를 포함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급은 13,980원이 될 거고 이것을 월급으로 따지면 243만 8,530원이 될 것입니다. 연봉으로는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왜 별도로 표시를 하였는가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 표에서 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생각하는 최저 연봉 수준이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3천만 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급여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보실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1년 이상 근로자를 예시로 한 부분이고 1일 8시간 근무자를 예시로 정한 것입니다. 4대 보험료는 대략적인 수치이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9.358에서 9.9975% 정도 나오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에 1개월치 급여를 책정해서 계산에 넣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급은 주휴수당을 공제한 실제 근로 제공 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했을 때 8시간 곱하기 4.333 해가지고 나온 계산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표를 적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표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사용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용자는 굳이 이 부분을 시간 쪼개기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편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 15시간 이하입니다. 15시간까지는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15시간을 넘기지 않는 식의 시간 쪼개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향은 계속적으로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처럼 기계가 근로자를 대체하는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 시급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최근에 최저 시급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에 급격하게 시급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470원이었던 시급이 7,530원으로 16.4%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연도인 2019년에도 10.9%가 오른 8,350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전년도에 너무 급격하게 시급을 올렸기 때문에 올리는 그 폭이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급이 올랐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2022년과 2023년의 성장률과 상승률에 대해서 예측한 표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고 이 예측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된 부분을 본다면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에 9,160원, 그리고 2023년에 9,620원, 이렇게 각각 5.1%, 5% 상승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2.7%, 2023년에 2.5%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22년에 4.8%, 23년에 3.8%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에 왔을 때 얼마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11일 KDI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돼서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5%가 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수치에 의하면 1.3%가 될 것이다, 하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5%였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1.5%, 또 더 나아가선 1.3%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괴리율이 1%에서 1.2%나 된다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모든 것이 위축되고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최저 시급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2.3%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나왔나,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 부분에서 사용된 내용들입니다. 살펴보면 2023년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됐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2.5%보다 낮은 1.5%, 그리고 하반기에는 1.3%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4년에 대외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2.3%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에 3.4%, 2024년에 2.4%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2년에 3.8%보다는 낮아졌지만 거의 이 물가 상승률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과연 2.4%가 맞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3.4%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 사이에서도 불확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침체의 스태그네이션과 폭등의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특징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최대 경제 위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제도가 과연 시장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 주도형 최저시급 제도는 대한민국이 계획경제 국가의 형태를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그럼 최저시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의 잠재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어느 정도 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서 볼 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 이 최저시급제가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한 번도 삭감이나 동결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예외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표와 이 표를 비교를 한다면 잠재 성장률은 끊임없이 하락하는데 임금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뭔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돼서 1.5% 성장할 것이고 2024년에는 대외 수요 회복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 때문에 2.3%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024년의 성장 전망의 문제점인데 첫째, 이 부분은 대외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확신할 수 없는 매우 불완전한 경제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2024년도에 대외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거의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대외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대외 수요 회복이 한국의 수출 증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두 번째의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특출난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에 성장 하락의 요인이 과도하게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 구조, 그리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구조로 인해서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단지 대외 수요가 회복되는 2024년에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근거가 되고 있는 세 가지,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그리고
근로자의 생계비 개선분입니다. 만약에 이 근거에 의해서 2024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률을 확정했다라고 하면 최소 5.7%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나왔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4%입니다.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 최소 1%라고 한다면 이 합계는 5.7%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정된 2024년 최저 시급은 2.5% 인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갭이 크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산출 근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들의 뜻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산출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가 다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면 과연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최저 시급이라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까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역, 기업,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산출되기에 개별 기업의 수치와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최저 시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개별 기업의 임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개인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로 사용되는 임금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최저임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정치 논리로 임의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와 경영 논리로 그 기준을 삼아야 이해관계자 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짧은 근로시간을 원하고 사용자는 낮은 임금과 긴 근로시간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는 조건을 모두 다 제시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고 협상에 따른 처우와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가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경직된 임금 체계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매년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사업체의 규모, 지역, 근로자 숙련 정도 등 많은 변수에 의해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 당사자들,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최저시급의 경우 필연적으로 개별 기업,
특히 영세나 소규모 기업의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최저 시급이라는 제도가 생긴 1986년 이후 한 번도 삭감이나 아니면 동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기업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침체 국면에서 항상 개별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제시를 하되 그 부분이 꼭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기준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경직된 경제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운 해고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한국의 경제가 공멸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최저임금 체계는 강행 규정입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아주 냉혹한 규정입니다. 경제 경영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6개월 이후나 경제 경영 상황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확정되는 고정된 임금 체계는 기업, 사회, 국가 모두에게 너무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임금 인상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은 기준금액, 이 기준금액은 지역과 기업, 업종, 규모별로 세분해서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 또는 경영 성과 아니면 경제가 역성장하거나 경영이 역성장하게 되었을 때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또는 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비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고의 유연성을 기업 자율에 맡겨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경영자에게 돌려주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상만 있고 인하는 없는 최저시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인하나 동결이 없는 우상향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첫째, 이 부분은 한 번도 삭감이나 동결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관행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은 항상 인상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원칙에 이렇게 항상 인상되고 항상 올라간다라는 부분, 이것이 최저시급만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최저시급만 예외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냥 최저임금은 무조건 인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는 약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약자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이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이거나 위의 내용처럼 최저임금의 인상만 있고 삭감이나 동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향성은 최저시급을 단지 국가에서 제시해주고 최저시급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이 방향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실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현 대한민국에 이런 주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다시 1960년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의심스럽다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만 확인해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과연 1960년대로 회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제 부분을 조금만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의문이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개념도 새로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 제도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최저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수시로 공표하게 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시급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제는 한번 올리면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상황 변화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급에 따라 산업과 기업이 좌지우지되는 위기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라든지 기업 내부 상황이 악화되던 말던 최저시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취약성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기업의 성과와 업무 효율성,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시장 원리와 상충됩니다.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시급 강제 규정이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는 무역 전쟁이다, 환율 전쟁이다 하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연단위 법정 최저시급 강행 규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시장경제의 왜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과연 그러면 근로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임의 규정을 전환시켰을 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작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 최저시급에서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토록 강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현행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부분을 더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이 근로자에게 제공되도록 강행이 아닌 임의 규정하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른 최저시급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른 최저시급을 항상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 업종과 규모, 지역의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이 부분을 반드시 기입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시급에도 불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좋다는데 왜 계약을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업종, 규모, 지역의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낮은 시급을 수용하겠다는 뜻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1, 2항을 위반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즉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업종, 규모, 지역의 최저시급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 윗단계인 최저시급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무관청 웹사이트에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항상 공개하고 누구나 최저시급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이 최저시급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 규정 하에서도 충분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과 그렇지 않는 법정 최저시급 간의 차이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나 아니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최저시급이 너무 낮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높다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두 그룹은 계속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사업체를 크게 만들어서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배치됩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에 따른 행정 인력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라든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 명의 파트타이머를 고용을 하는 고용주나 아니면 이 주휴수당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예로 본다면 법정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실질적인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1,820원, 최저시급의 20%가 추가된 금액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이 포함되었을 때 13,980원, 법정 최저시급보다 42%가 추가된 금액이 지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근속자를 해고하고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시간 쪼개기까지 하는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단순 업무 숙련자를 단기 근로자로 변경하거나 단순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는 대형 체인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점, 공장,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 아니면 영세한 가게들은 키오스크나 아니면 서빙용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편법적인 눈속임, 최저시급의 인상을 노리고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성과 생산성, 기여도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단순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금원이 지급되는 지역과 기업, 업종, 규모에 따라서 너무로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측정하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금은 기업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표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 제시되는 최저시급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정 최저시급이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긴 영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최저 시급 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긴 영상 만들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주였습니다.